성공예감 별책 부록!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 부록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요즘에 어디 가든 AI라는 말이 빠지질 않죠. 우리나라도 국가적으로 가만히 있을 수 없고요. 2026년 정부가 AI 대전환의 원년으로 삼고요. 또 글로벌 3강으로 도약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어떤 과제가 또 남아있을까요? 그리고 그 AI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생존하고 더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배워보시죠. 오늘 읽어볼 책은요. 최재붕의 글로벌 AI 트렌드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 최재붕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통해서도 저희가 네. AI의 변화상 많이 듣고 있는데 요즘에 그 AI의 발전 속도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진화라고도 하는데 네. 그 속도는 어떻게 또 체감을 하고 계세요? 너무 빨라서요. 제가 이제 수업을 하는데 예. 한 달 전 얘기를 하면 학생들이요. 옛날 얘기 하시네? 한 달 전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작년에 제가 AI 사피엔스라는 예. 책을 써서 그걸 교재로 수업도 하고 뭐 강연도 하고 했는데 그게 다 옛날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지난 1년간의 엄청난 변화를 담아서 다시 낸 책이 바로 최재붕의 글로벌 AI 트렌드입니다. 그 정도로 빠릅니다. 거의 한 1년 좀 안 돼도 구간이 돼버리는 시간. 맞습니다. 그 정도로 빠르다라는 거고. 교수님도 AI 당연히 많이 쓰고 계시겠죠? 네,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하고 계세요? 그 퍼플렉시티, 제미나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저하고 많은 이제 교감을 하게 되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인지를 해요. 그리고 저에 대해서 지가 조사를 막 합니다. 그래서 네네네. 이 사람이 이런 책을 냈구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구나.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전문적인 의견들을 계속 물어보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고 매일 아침 10시에 브리핑을 시킵니다. 오. 내가 꼭 알아야 돼. 나 이런 사람인 거 너 알지? 예. 그럼 내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뉴스가 있거나 유튜브 채널이 있거나 뭐 하면 알려줘. 어제 뭐 중요한 행사 이벤트가 있었어. 그럼 알려줘. 최근에 뭐 CES 이제 가야 되는데 그거에 관련된 정보가 있으면 알려줘.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해놓으면 자기가 매일 아침마다 저한테 이제 보스를 하나 짜는 거죠. 뭐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활용하면 아주 좋은 훌륭한 비서처럼 잘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야, 매일 10시 되면 딱 그렇죠. 나만을 위한 맞춤형 뉴스가 시작되는 거네요. 네, 나는 이러이러한 경제 관련 뉴스를 하는 기자야. 네. 이렇게 다 두고 내가 관심 있는 건 이런 거니까 관련된 AI 뉴스 좀 알려줘. 뭐 관련된 정치 뉴스 알려줘.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시면 걔가 취합을 해서 매일 아침 이제 브리핑을 해주죠. 그럼 이제 거기서 더 궁금한 이슈가 있으면 더 따라 들어가고 이렇게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학습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매일요? 네. 2026년이 또 어떤 한 해가 될까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하게 되는데 되돌아서 보면 네. 구글의 알파고가 네. 이세돌 구단하고 이제 바둑으로 맞붙었던 네, 게 맞습니다. 2016년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딱 10년 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때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 제4차 산업혁명 얘기도 처음 시작됐고요. 그래서 그때 혁명이 온다. 방송이면 오면 난리가 났었죠. 네. 그런데 별일이 없었죠. 그때 당시는 그렇습니다. 네. 이벤트로 끝났었죠. 맞습니다. 바둑만 잘 두네 뭐. 그다음에 이제 나온 게 뭐 실이다, 빅스비다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네. 특별하게 잘하는 건 없구나라는 게 그때까지의 이제 결론이었죠. 그런데 사실 그 이후에 10년이라기보다는 그 뒷단에 한 3년? 맞습니다. 속도가 엄청났던 거죠. 맞습니다. 그 빅뱅이 2022년 11월 30일 예. 바로 챗 GPT의 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서막은 2017년에 구글이 트랜스포머라는 새로운 방식의 AI 관련 논문을 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는 다들 아시죠? LLM이라고 네. 라지 랭귀지 모델. 저는 뭐라고 하냐면 척척박사 만능비서라고 번역을 합니다. 뭘 네. 물어보면 네. 지가 전 세계 지식을 조사해서 요약해서 나한테 알려주는 비서. 네. 그게 LLM이거든요. 네. 그거를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진짜 진정한 혁명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서 AI가 글을 써주네? 네. 글로 물어보면 글로 답하네라는 네. 거를 22년 말에 이제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됐고 맞습니다. 이제는 또 그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AI 없이는 또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요즘에 AI에 대해서 우리가 대담을 나눌 때, 뭐 방송을 하거나 녹화를 할 때 필수 질문 드리는 게 있습니다. 네. AI 거품론.
네, 네. 뭐 네. 증권가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네. 그 AI 거품론에 대한 그 말 그대로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맞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두 가지 포인트에서 이게 과거에 이 닷컴 버블하고 많이 좀 다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새 금융가에서 닷컴 버블 때도 다 꺼졌었잖아. 마찬가지로 AI 버블도 꺼질 거야. 일견 동의합니다. 버블이에요. 너무 돈이 많습니다. 제가 2024년 6월 27일 날 네. AI 10대 기업의 시가총액을 모아봤어요. 그때가 2경 3천조 원이었습니다. 와. 이때도 버블 얘기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올해 11월 1일에 그걸 다 더 해봤더니 3경 7천조.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거든요. 거의 한 50%더 늘었네요. 그런데 버블론이 막 시작됐어요. 그리고 11월 30일 날 제가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예. 3경 7천조 그대로예요. 그럼 누가 꺼졌나? 봤더니 엔비디아가 한 10% 조금 빠졌더라고요. 내려오고. 근데 구글 제미나이 3.0이 크게 뜨면서 구글이 그걸 다 받았어요. 아, 네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 이게 AI는 이미 디지털 인류가 형성이 돼 있잖아요. 네. 이 어린 세대가 그 이미 디지털 환경 속에서 AI를 너무나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인터넷이 퍼지기에 필요한 시간은 없어도 되겠다. 그러니까 확산되고 비즈니스 모델 생기고 돈도 벌고 충분히 더 빠른 시간 내에 이 기업들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품이 과거처럼 뭐 왜 2000년 어느 날 80%의 인터넷 기업이 파산하는 AI 디지털 버블이 확 꺼진 날이 있었죠. 예. 이거는 그것처럼은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신 아주 치열한 경쟁들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결국 독점하는 기업이 탄생할 거고 그 기업에 의해서 따라가다가 미끄러지는 많은 기업들은 역시 파산할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절대 혁명의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30년 전 닷컴 버블이 언제 형성됐냐? 95년부터 2000년 사이에 네. 어마어마한 자본이 인터넷 그런 묻지마 투자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거품론이 그때 나왔죠. 네. 그리고 거품이 2000년 어느 날 뻥 하고 터집니다. 그래서 인터넷은 망했나 봤더니 아이폰이 나온 건 2007년이에요. 예. 유튜브는 2005년. 예. 결국 그때 모였던 자본이요. 인재를 끌어들입니다. 그럼 젊은 인재들은 난 인터넷에 인생을 걸었어. 그럼 이거 포기하지 않죠. 그렇죠. 거기다가 이미 많은 자본이 투입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 인터넷 혁명의 수레바퀴가 그때부터 돈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인류는 스마트폰과 인터넷 없이는 살 수 없는 전혀 다른 문명으로 진화해 버린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돈이요. 훨씬 더 많아요. 3경 7천조면 1%만 투자해도 370조. 예. 10%가 투자된다고 하면 3,700조가 예. AI 혁명에 투자되는 겁니다. 예. 그럼 얼마나 많은 인재를 끌어모을까요? 그 인재들은 AI 투신해서 다양한 AI 영역에서 산업화를 시도하고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혁명의 수레바퀴가 엄청난 속도로 이미 돌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많은 기업들이 무너지고 파산하고 하겠지만 결국 그 사람들이 모여서 AI 없이는 살 수 없는 인류 문명 시대, AI 사피엔스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이게 역사가 증명하는 혁명의, AI 혁명의 정해진 미래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정해진 미래. 네. 멈출 수도 없고 멈춰서도 안 되고. 네. 이 AI를 인프라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미 인터넷이라는 거, PC, 모바일까지 모든 인프라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럼요. AI는 그냥 그 위에서 달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과거에 인터넷이나 또 PC나 스마트폰이나 처음에 사용하는데 너무 어려워들 했잖아요. 배워야 했죠. 그러니까 뭘 세팅을 해라, 뭐를 그렇죠. 해라, 뭐를 깔아라, 무슨 뭐 보안 네. 앱을 설치해라. 이건 그게 없잖아요. 말로 하면 되니까. 왜냐하면 이미 디지털로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익숙한데 거기에 이 AI가 내가 시키는 것을 마치 사람처럼 해주는 역량으로 전환을 해버렸으니 인류가 이걸 빠른 속도로 쓰는 데는 큰 부담이 없게 되는 거죠. 문제는 그럼 이게 과연 효율적이냐 아니냐에 그것만 남은 겁니다. 네. 그런데 뭐 이미 뭐 LLM을 통해서도 다 봤지만 우리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이제 로봇도 움직이고 자율주행도 하고 이게 진짜 전부 다 실현이 된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인류 삶의 변화가 당연히 예측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거에 필요한 엄청난 자본은 이미 모였고 그 자본이
혁명의 수레바퀴를 빠르게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탑승하느냐 아니면 도태되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숙제로 남은 거죠. 혁명의 수레바퀴를 최소한 따라가기라도 해야 될 텐데요. 일단 네. 자본과 인재는 출발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이제 일상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 네. 사실 이게 나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이기도 하지만 네. 나의 또 직장을 없앨 수도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일자리도 AI가 많이 이제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네. 득실을 따져보면 어떨까요? 좀 긍정적인 효과와 또 부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저는 그냥 지금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표준 세계관의 관점에서 보면 부정적인 게 훨씬 많죠.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인류 입장에서 보면 야 그러면 우리 다 대동단결해서 안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데 역사를 아주 짧게 뒤돌아봐도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또 인류의 삶이 바뀌는 가운데에서 이걸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데이터를 보면요 이렇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마트 가서 물건 사고 다 했잖아요. 네. 이번에 홈플러스 막 문 닫고 폐쇄한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안타까워하죠. 예. 이게 기본 심리예요. 우리 사회의 심리. 아주 안 없어졌으면 좋겠다. 네. 근데 이미 손은 무의식 중에 온라인으로 쇼핑을 하고 있죠. 네.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유발 하라리가 쓴 사피엔스의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인류는 이 지구상에서 단 한 번도 우리가 생존에 유리하다라고 생각되는 그 선택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7만 년 사피엔스 역사에 야 가지마. 이거는 지금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규제로 막아야 돼. 이런 게 한 번도 생존한 적이 없습니다.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구한말에 봉건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쇄국 정책으로 그렇게 난리를 쳤지만 결국은 보편적 인류 문명에 쓸려 나갔죠. 저는 정해진 그래서 미래라고 얘기하는 게 간단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진화의 가장 단순하고도 강력한 메커니즘이 뭐냐? 적은 에너지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면 무조건 인류는 선택합니다. 이게 이제 유발 하라리가 얘기한 사피엔스 이 책의 가장 큰 맥락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스마트폰이 등장했을 때 그래서 정해진 미래라고 한 거고 예. 그다음 이번에 AI가 등장해서 그런 기능들을 제공한다면 그거는 인류가 반드시 선택할 이미 정해진 미래라고 또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류는 절대 되돌아가지 않는다. 그렇죠. 과거로 회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대전제 하에서 부정적인 것들을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을 하는 게 우리한테는 어쩌면 좀 슬프지만 이미 우리의 인류의 운명이라고도 그렇죠. 할 수 있다는 거죠. 적응하면서 또 앞으로 가야 하고. 맞습니다. 이게 산업적으로도 그렇고 이미 일상생활에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네. 산업적으로 이걸 정말로 잘 AI로 활용을 해서 또 혁신을 이뤄내는 이제 성공 사례들이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좀 알려주세요. 지금 AI 시대를 이끌어가는 기업으로 팔란티어라는 데가 있는데요. 네. 팔란티어가 AI 에이전트 사업을 많이 합니다. AI 에이전트가 좀 섬뜩한 거지만 사람이 하던 일을 대체하는 거죠. 말 그대로 비서처럼. 네. 그래서 마운트 시나이라는 뉴욕에 아주 거대한 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예. 여기 환자가 1년에 한 500만 명 온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환자 500만 명에 대해서 치료가 끝나고 나면 그걸 이제 보험회사에 청구해서 돈을 받는 그렇죠. 겁니다. 예. 그 중에 10에서 15%는 이거는 과잉진료야. 그러면서 거절을 당한대요. 우리도 이제 그런 사례가 그렇죠. 많죠.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다 분석해서 과잉진료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고 아닌 경우에는 반박 메일을 쓰고 이런 서류 작업을 했겠죠. 그건 팀이 존재하는 겁니다. 왜냐? 매출의 10에서 15%가 날아가는 거니까요. 네네네. 근데 이거를 AI를 딱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과잉진료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AI 프로그램을 짜고요. 그다음 메일이 보험사에서 오면 이건 과잉진료여서 못 줍니다. 그럼 그걸 읽어요. 그런 다음 이게 과잉진료인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 다음 LLM을 통해서 메일을 자기가 작성을 하죠. 그리고 지가 보내요. 이렇게 되니까 한 병원의 팀이 운영하던 것들을 전부 자동으로 대체하게 되고 부수적인 효과가 뭐냐? 첫째는 인건비가 한 $10,000,000 절약을 했고요. 예. 그 이후에 더 큰 경영 효과가 뭐였냐면 많은 의사분들이 처방을 내리기 전에 네. AI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야, 이게
과잉진료야 아니야. 아하. 원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물어보거든요, 의사들이. 그런데 AI한테는 자존심 상할 일이 없잖아요. 내가 물어본 그래서 걸 몰래 지가 몰래. 아는 것도 예, 아니고. 그러니까 보편적 의사들이 내는 처방에 대해서 자기도 궁금하고 하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과잉 진료가 더 줄겠죠. 경영 효과 개선이 더블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또 많고요. 그다음이 이제 텔레마케터입니다. 예. 이 보통 전화해서 여보세요 막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특히 우리 소위 말하는 MZ세대 예. 디지털 세대들은 사람하고 통화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전화 잘 안 받죠. 그렇죠. 근데 이게 AI가 대체되면서 AI한테는 막 물어보고 막 할 수 있는 게 형성이 된 겁니다. 옛날에는 왜 서비스 챗봇이라 그래서 되게 단순한 것만 했는데 네. 이제 지능이 발달하고 또 학습된 양이 많아지니까 실제 사람과 거의 유사할 정도 수준의 이 상담이나 또 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이게 또 엄청난 인원을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24시간 상담이 가능하죠. 그렇죠.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마케팅 입장에서는 굉장히 혁신적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그 콜센터의 퀄리티가 되게 좋아졌더라고요. 사실 이게 AI를 도입한다라고 했을 때 한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답답했거든요. 맞습니다. 잘 못 알아듣고 아니면 딱 정형화된 것만 패턴을 찾아가는 거였는데 맞습니다. 요즘에는 그 AI 콜센터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언어의 자기가 파악한 능력, 해석 능력 이런 것들이 LLM을 통해서 급격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답변이나 서비스 능력도 당연히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근데 또 생각해보면 그 콜센터가 다 사람이 앉아있던 자리, 맞습니다. 전화기, 이거 헤드셋으로 인간이 다 하던 자리인데요, 또. 그렇죠. 옛날에 왜 버스 안내양 하고 비슷한 그런 식으로 점점 사라져가는 일자리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이제 피할 수 없는 길이기도 하고요. 네. 그 AI 기술로 인해서 산업 현장도 우리 일상도 많이 바뀌고는 있습니다만 네. 특히 앞으로 네. 이 AI 기술로 가장 큰 변화를 겪을 분야는 어딜 보고 계세요, 교수님은? 이거는 저도 공감하는 내용이지만 2024년에 예.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신 인공지능의 아버지 제프리 힌튼 교수님이 네. 딱 지목하신 두 영역인데요. 하나가 교육, 하나가 의료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생각해보면 그렇죠. 만약에 AI 과외 선생님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보통 이제 우리 중학생 딱 올라가면 수학을 배우는데 인수분해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나 잘 모르겠어. 그러면 부모님이 학원도 보내주고 과외 선생님도 붙여주고 하는데 네. 그래도 잘 모르면 우리 한국 학생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질문을 안 해요. 자존심이 세서. 몰라도 그냥 모르고 넘어가죠. 그러다 보면 더 이상 공부를 안 하는데 AI 과외 선생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자존심 상할 게 없죠. 예. 얘가 막 영상을 갖다 주고 나한테 학습하라고 해주고 가는데 그래도 모르겠어. 그럼 뭐라고 하면 되냐면요. 야, 너 그렇게밖에 못 가르치냐? 좀 잘 좀 해봐. 그럼 얘가 주인님 그럼 더 열심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더 쉬운 영상, 더 좋은 방법으로 열심히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만들어진 그 AI의 지능이 어느 정도냐? 스탠포드 박사학위 소지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한테 예. 과외 선생님으로 붙어 있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예. 더군다나 24시간 지원 태세를 갖추고 있고요. 월 과외비는 3만 원. 괜찮죠. 그 AI 서비스 유료 비용.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근데 내가 질문을 하면 답변 수준이 되게 낮던데 왜 그런 걸까요? 수준에 맞춰주는 겁니다. 수준 낮은 질문을 질문 했기 수준에 때문에.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중학생한테도 맞춰주고 초등학생한테도 맞춰주고 예를 들어 난 곤충이 너무 좋은데 곤충학자가 되고 싶으면 뭘 해야 되지? 이런 거를 시도 때도 없이 다 설명을 해줘요. 거기다가 질문하는 걸 두려워하는 아이들한테 언제든지 친구처럼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으니까 이만한 선생님이 없는 거죠. 공학도 되고 싶은 사람이 다 최재봉 교수님 만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렇죠. 최재봉 교수님 정도의 학식을 가진 인공지능이 무제한으로 설명해 줄 수 있다. 이렇게도 부탁할 수 있어요. 야, 너 최재분 교수님이 요새 뭐라 그러는지를 공부해서 나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알려줘봐. 또 충분히 가능합니다. 최근 6개월 사이 최재봉 교수님의 강연을 다 요약해 줘. 다 이렇게. 그리고 너무 나한테 쉽게.
내가 공부해야 될 분야를 좀 정해줘봐. 뭐 이런 것도 가능하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과외비, 학원비 또 많이 줄어들 것 같고 맞습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그러면은 왜 예전에 우리가 EBS 보면서 교육의 사교육비의 격차를 많이 이제 줄여야 된다라고 했던 것처럼 네. 그런 세상이 또 AI 시대에 더 빛을 볼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근데 우리가 이건 과거에서부터 바로 볼 수 있어요. 사실 뭐 일타 강사의 강의를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건 맞잖아요. 그죠? 네. 특히 코로나 때 더더욱 그게 이미 보편화돼 버렸고, 그럼 그것보다 더 뛰어나게 나 개인 맞춤형으로 나의 수준에 맞춰 수업을 해줄 수 있는 과외 선생님이 등장했다. 이거는 인류한테 혁명이죠. 이게 제프리 힌튼 교수가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초기 도입에 있어서는 교육 전체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깨져야 되는데요. 이게 어려운 일이죠. 우리 뭐 학부모나 또 선생님들이요. 이 교육과정 개혁에 대해서 또 AI 교과서 도입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하셨죠. 네네. 뭐 태블릿 같은 이제 맞습니다. 교과서.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세계관에서는 저걸 도입하는 게 아이들한테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실제 지금 산업계에서나 이미 이런 데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AI 역량을 갖춘 사람을 원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세계관이 다른 거죠. 충돌하는 거네요. 충돌하는 겁니다. 선생님들이요. 그럼 AI 도입하는 선생님이 없냐? 제가 그 AI 도입을 위한 특별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잠깐 활동을 했거든요. 네. 선생님들이 와서 AI를 이용한 아주 글로벌한 수업들을 보여주는데 깜짝 놀랐어요.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너무 신나서 수업에 참여하고 막 그런 연구 수업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렇게 성과가 좋은데 왜 퍼뜨리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뭐라고 하시나요? 다른 선생님들이 아, 그만해라 우리 힘들다. 안 좋아할 수도 있고. 이게- 어떤 식으로 하는 수업이길래 그런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구글의 뭐 크롬을 기반으로 하고 예. AI 어시스턴트 활용하고 예. 여기 클래스가 하나 있으면 미국에도 한 클래스 있고요. 같이 발표하고 조사하고 뭐 이런 것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고 그 슬라이드를 다 공유하고 온라인으로 같이 이 학습, 연동을 해서 예, 다. 학습을 같이 하고 기가 막힙니다. 근데 왜 못하냐? 다 선생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필요한 건 알겠는데 네네네. 나 은퇴하고 해라. 여러분 이게 진짜 교수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떠세요? 방송국은 안 그럴까요? 다 변해가겠죠. 아니, 근데 저는 얼마 전에 본 그 충격적인 영상에 이런 게 있었어요. 미국의 어떤 대학교에서 교수님이 AI로 녹음해서 워딩하고 AI로 축약해서 이제 노트북을 쓰는 학생들한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내 수업을 무시하느냐. 내가 교수인데 내 앞에서 어떻게 노트북 다 치워라. 막 이런 식으로. 아, 근데 그게 과연 시대에 맞나 싶기도 하고요. 그럼요. 안 맞죠. 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할까? 저는 그걸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되는 세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책임이 AI를 잘 활용해서 그 다음에 문명을 이끌어갈 그런 인재들을 키워주는 거거든요. 그럼 생각할 때 그 어마어마하게 우리 인류가 축적했던 지식들을 빠르게 습득해서 새로운 생각이나 체계를 펼쳐갈 수 있는 그런 생각할 시간을 오히려 더 많이 주는 인류를 교육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서 진짜 필요한 건 뭔지를 찾아내야 하는데 그게 아주 쉽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 사회에서 강렬하게 보여줬던 게 얼마 전에 네. AI로 숙제하는 것 때문에 문제되고 AI로 컨닝하는 것 때문에 문제되고 맞아요. 그랬잖아요. 예. 저는 그게 참 답답했어요. 예. 아니 AI한테 물어봐서 금방 나올 수 있는 걸 왜 숙제로 내줘야 되죠? 아하. 그렇잖아요. 그렇네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정리하고 커리큘럼을 개혁해야 된다. 그런데 여전히 언론에서는 뭐가 궁금했냐면 각 대학 교수님들한테 저도 전화를 받았지만 네. 아니 AI로 숙제하는 건 어떻게 잡아내세요? 잡아낼 일이 아니라 AI로 해야 되는 숙제를 만들어주고 거기서부터 새롭게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향으로 커리큘럼을 전환을 해야죠. 근데 교수들이 그걸 왜 안 할까요? 선생님들도 이제 바뀌어야 되니까. 다 필요한 건 아는데요. 네, 그래요. 맞아요. 바뀌는 게 두려워서. 다 뭐라고 생각하시냐? 나 은퇴하거든 해라. 다 그러고 있어요. 다. 내 수업은 안 된다. 네. 전통 있는 수업이다. 이렇게. 그다음 이제 의료라 그랬잖아요, 제가. 네. 의료 보시면 데이터가 되게 많거든요. 특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의료 데이터가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데이터를 학습하면 당연히 진단력이 올라갑니다. 이미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작년에 AI 진단 시스템을 개발을 했어요. 네. 그리고 1년 동안 스탠포드 대학에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근데 정확도가 얘가 88%, 같은 비교군의 의사가 73%로 나왔어요. 네.
그럼 훨씬 잘하잖아요. 예. 이거 그러니까 이제 도입하면 훨씬 더 유리해지는 거고. 그렇죠. AI가 무서운 게 뭐냐면 계속 학습량이 늘어날수록 더 똑똑해지는 거예요. 네. 더군다나 실수도 안 하죠. 그럼 우리가 오진 때문에 고생하는 게 얼마나 많아. 이런 걸 다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들이요. AI 관한 연구를 엄청 많이 합니다. 근데 투자는 어디다 하느냐? 미국에다 하죠. 왜? 우리나라는 안 될 것 같잖아요. 규제 때문에요. 그렇죠. 또 어떤 기득권의 반발일 수도 아니, 있고. 이번에 보셨잖아요. 정원 한 명도 못 늘려. 예, 그러면 다 무슨 얘기냐면 의사 선생님도 알고 있는 거예요. AI가 바꾸긴 하겠는데 그게 도입되려는 미국이지 우리는 아니다. 다 필요한 거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느냐? 연구하고 공부하고 개발하고 미국에 투자하고. 우리나라 서학개미가 왜 3배가 되는 줄 아세요? 다 보니까 예. 우리 은퇴할 때까지 돈은 절대 규제로 막아갖고 일자리는 지켜야 돼. 그럼 어른들이 돈을 벌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돈은 가만 보니까 공부 조금만 하면 AI 도입해서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가는 나라에 유리하겠네. 그렇죠. 이게 사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 세계 투자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상 처음으로 한때 미국의 증시가 전 세계 증시의 50%를 처음으로 넘겼죠. 예. 유럽 없죠. 유럽 없습니다. 세계 30위권에 겨우 한 기업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유럽 넘버원. 명품 회사요. 루이비통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무섭진 않죠. 부럽긴 해도 무섭진 않잖아요. 네네네. 그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전부 다 미국 그리고 그걸 추격하고 있는 중국 이 두 국가의 패권 대결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투자는 그로 인해서 생산성이 높아지는 분야에 하게 되니 미국 쪽 기업들을 쳐다보게 되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맞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의료 서비스도 사실은 이제 기득권의 반발을 어떻게 충돌하지 않으면서 진입할 것인가도 고민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왜 우리나라도 뭐 CT 사진이나 이런 거 판별하는 거 AI 서비스 국내 기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요. 상장사들도 꽤 네, 있고. 루닛이라는 기업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의사들을 대체한다라고 하지 말고 주도권을 의사가 확실히 쥐되 의사를 보조해주는 형식으로 조금씩 진입을 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할 거다. 그러니까 저도 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충분히 어떤 공간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거 보세요. 뭐, 우리 우버도 불법이죠. 에어비앤비 불법이죠. 이런 게 제한된 영역에서. 사회에 팽배해 있어요. 이거를 해소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게 무슨 뭐 정치인들이 어느 순간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전부 AI를 좀 공부해서 야 이거는 진짜 피할 수 없는 혁명이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거고 그럼 야 그전에는 뭘 해야 돼? 가만히 손 놓고 기다려야 돼? 그게 아니라 각자 열심히 AI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세계관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세상을 세계관. 바라보는데 예를 들면 딱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세상을 바꿀 거야라고 생각한 쪽이 생존에 유리했던 거 맞죠? 그렇죠. 똑같은 관점으로 그럼 AI에 대해서도 지금 너무 야,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야, 된다고 생각하면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하루 30분씩 좀 투자를 하면 그럼 많은 게 좀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공통적으로 형성이 됐을 때 사회 전체가 합의해서 야, AI 도입 우리가 앞서가 보자. 세계에서 의료 데이터가 제일 많다는데 AI 닥터 개발하고 뭐 하는 거를 다 해서 우리가 전 세계 인류의 뭔가 좀 트렌드를 바꾸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거는 상당히 많은 그 합의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전체가 함께 레벨업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생존을 위해서라도 세계관을 바꿔야 한다라는 말씀이 맞습니다. 확 와닿을 겁니다. 네. 아직까지 체감 못하시는 분들은 AI 때문에 내가 일자리를 빼앗길 것인가, AI를 활용을 해서 내가 더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것인가, 이걸 또 고민해 보시면 답은 나올 것 같고. 네. 아까 잠깐 그 우버 이야기 해주셨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 승차 공유가 사실상 불법입니다. 네. 뭐 택시 면허를 아예 사야 하고 그 사업자가. 근데 최근에 그 테슬라의 특정 모델이긴 합니다만 FSD 네. 자율주행 버전이 우리나라에서 열리면서 큰 반향을 불러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이미 온 미래이고 정해진 미래이고. 그럼요. 경험해 보면 세계관이 변화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럼 저건 에너지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나를 더 안전하게 지켜주네. 이게 데이터로 다 증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말씀하신 대로 정해진 미래에 빨리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좀 제도적으로나 네. 또 뭐 사고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책임 소재에 대해서도 불분명한 것도 사실 아닙니까? 이게 또 이거 체계를 만들어 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지금 허용된 거는 감독형 FSD입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2단계 정도로만. 그건 아니고요. 네. 4단계를 하는데 운전자가 반드시 앞을 보고 있어야 됩니다. 4단계를 딴짓을 하면 할지라도. 네. 딴짓을 하면 얘가 경보를 막 울리고 딴짓을 5번 정도 하잖아요. 그럼 해제돼 버립니다. 네. 몇 분 동안 못 쓰게 만들어요. 예. 이게 감독형이고요. 아하. 네. 미국은 이제 무감독형을 이제 하고 있죠. 무감독형은 네 맘대로 하세요예요. 네, 근데 이 데이터를 보면 이게 이제 출시된 지 한 4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예.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운전하는 그 거리가 계속 늘어납니다. 아하. 이게 그렇죠.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계속 학습량이 늘어나고 LLM도 똑똑해지잖아요. 네. 네. 이 테슬라의 AI가 엄청 똑똑해진다는 얘기는 들으셨죠? 네, 그럼요. 그게 똑똑해질수록 얘는 운전을 더 잘하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학습을 많이 하면 사람보다 더 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러면 그런 얘기들을 그렇게 좋아할까요? 데이터나 과학보다는 관념적 논쟁을 좋아하는 습성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이게 조선시대부터 그랬죠. 근데 데이터를 볼까요? 작년에만 뭐 FSD는 차치하더라도 네. 완전 무인 택시 서비스 구글 웨이모를 네. 미국에서 1,100만 명이 타봤습니다. 1,100만 명이 타보면요. 좀 바뀌지 않을까요? 그죠? 네. 중국은 우한이라는 도시에서 무인 택시 400대가 도입이 됐죠. 네. 그 1년 있다 데이터가 나왔어요. 데이터가 나왔는데 뭐 중국의 데이터를 꼭 확신하는 건 아니지만 네. 얘네가 1,000대로 늘렸어요. 근데 부정적인 건 뭐였냐? 택시 기사의 수입이 20%가 줄었답니다. 네네. 이 400대면 우한 택시 전체 1.7%밖에 안 되는데 요금이 3분의 1이거든요. 아하. 그럴 거 아니에요? 예. 또 하나는 사고율입니다. 인간 기사의 14분의 1.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네. 이미 FSD도 인간보다 훨씬 사고를 안 낸다고 증명이 됐거든요. 데이터로 벌써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데이터보다는 그걸 누가 책임질 거야? 감독형이면 똑같습니다. 운전자가 책임을 지는 거니까 우리나라에 도입이 가능한 거고요. 이미. 무감독형이면 누가 할 거야? 그거는 제조사. 무감독형이라도 제조사든 어디든 몇 대 몇으로 해서 새로운 시대로 가야죠. 사실 자동차 보험도 없던 시대가 있었는데요. 그죠? 근데 우리는 맨날 그런 관념적 논쟁에 머물고 있는데 시청 앞에서 13분 한꺼번에 돌아가신 사고 있었죠. 급발진 사고요. 예. 예. 또 뭐 이렇게 페달 5조작이었죠. 그렇죠. 또 그분도 뭐라 그러냐면 내가 브레이크인 줄 알고 엑셀을 밟은 거다. 어느 인간이요 그런 실수로부터 자유로울까요? 더군다나 내가 갑자기 스트로크가 왔어요. 쓰러져. 예. 이런 것으로부터 절대 해방될 수 없어요. 인간이 그게 과학적 한계죠. 그걸 그렇죠. 극복하기 위한 여러 기술적 수단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우리만 그 논쟁에 막혀서 심지어 테스트 허가도 안 내준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세계관이라는 거. 이거를 전환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누가 몇 명 개몽한다고 될 일은 아니고 세대가 지나면서는 자연스럽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디지털 세대가 제가 아까 그런 얘기 드렸지만 수업을 하다 보면 한 달 전 얘기를 하면 옛날 얘기 하시네 그러잖아요. 네네네. 애들이요 전 세계의 모든 지식을 흡수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실시간으로. 그러면 유튜브를 보면 미국이나 심지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FSD가 막 돌아다니는데 얘들은 어떤 세계관을 가질까요? 전 세계 디지털 세대와 이게 맞다라는 공통적 세계관을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요. 그죠? 테슬라에 투자하는 서학개미가 그렇게 많은데 그럼요. 국내에서는 FSD를 금지한다. 이게 사실은 좀 앞뒤가 안 맞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 이 소위 말하는 기성세대가 너무 고착화된 세계관으로 이 디지털 세대를 옥죄고 있는 형국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빨리 그 생각, 구조, 네. 세계관을 바꿔야 한다. 왜 SF 영화 보면 그런 장면들 꼭 나옵니다. 자율주행, 네. 자동차인데 네. 사람이 직접 운전하려고 하면 네. 사람이 운전하는 거 위험합니다. 설마 직접 운전하시려고요? 막 이런 그렇죠. 식으로 네. 되물어보고 네. 그런 시대가 이제 오고 하고 있다는 거. 맞습니다. 이게 생각해보면 왜 어릴 적에 교과서에 나오는 왜 방망이 깎는 노인이라는 소설도 있습니다만 네. 공작기계가 훨씬 더 정밀하게 깎는 시대가 이미 온 것처럼 이미 온 거죠.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일 테고 네. 이미 그게 또 데이터로도 네. 나타나고 있는 거고 피지컬 AI 하면 당연히 나오는 게 이제 자율주행 차량이 그렇고 네. 또 휴머노이드 로봇 이야기 안 나올 수 없거든요. 맞습니다. 로봇에 대해서도 교수님 어떻게 관심 많으세요? 관심 많죠. 원래 기계 네, 하셨으니까 네, 네, 네. 기계공학을 하셨으니까
요즘 나오는 그 휴머노이드 로봇은 어떻게 보세요? 이 피지컬 AI라고 불리게 된 계기가 뭐냐면요. 예. 두 가지 뜻인데 아주 쉽게는 피지컬, 물리잖아요. 네. 물건 위에 AI가 올라갔다. 그럼 자율주행 휴머노이드가 쉽게 이해가 가시죠? 그렇죠. 근데 얘들이 그걸 학습하려면 또 하나의 피지컬한 공간이 필요하죠. 이거를 디지털 안에 만든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 디지털 쌍둥이, 디지털 트윈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자율주행도 어떻게 학습하냐? 영상을요. 예를 들어 50억 킬로미터의 영상을 테슬라가 학습시킨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럼 AI는 뭐 하냐? LLM으로 코딩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모든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자율주행 프로그램이 짜지는 거예요. 네. 인간은 요렇게 짜야지 저렇게 짜야지 할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다 되고 나니까 테슬라가 어떻게 했냐? 가만있어 봐. 로봇도 해보자. 사람이 움직이는 영상을 찍어요. 네. 그런 다음 얘를 디지털 공간으로 데려갑니다. 똑같은 공간에서 로봇하고 사람을 매치시키면 사람이 움직인 관절의 움직임으로 로봇의 관절 움직임을 다 흉내낼 수 있죠. 얘를 AI가 프로그래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휴머노이드가 급발진을 하면서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가 LLM의 성능이 올라가고 로봇의 메커니즘을 이 디지털 공간에서 학습시킬 수 있으면서 빠르게 성능이 개선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3년 안에 진짜 가사 도우미 휴머노이드를 만들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테슬라 공장에서 약 100대가 일하고 있다 그러죠. 네. 네. 충분히 이미 현실적으로 가능한 걸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학습도 훨씬 더 빨라지고 있고 효율적으로 가르치고 있고 그 로봇을 최근에 네. 보면은 옵티머스 봇도 그렇고 뭐 중국의 로봇들도 그렇고 사람처럼 걷고 네. 사람처럼 춤추고 하는 것 네. 보면은 이제 뭐 기가 막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시회에서는 저 로봇 속에 사람이 있는 거 아니냐 열어봐라라고 할 정도로 네, 맞습니다.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옛날에는 어려웠던 게 뭐냐면 뇌도 인공적인 뇌 그걸 학습하는 뇌도 되게 중요했지만 로봇이 움직이는 메커니즘이 되게 중요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겠죠. 중국 같은 경우는요 부품 회사 키우는 데만 100조를 투입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로봇은 아직 한 대도 안 팔리죠. 예. 그런데 부품 회사는 있어야겠죠. 예. 그래서 정부가 돈을 줄 테니까 부품을 만들어라. 그래서 로봇의 중요한 뭐 액추에이터, 모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만든 거예요. 그게 45만 개입니다. 그럼 이 회사들은 이제 100조를 받았어요. 근데도 아직 매출 없죠. 네. 그럼 이 부품 회사로부터 부품을 받아서 로봇을 제조하는 소위 말하는 휴머노이드 회사는 몇 개냐? 중국에 100개. 미국에도 뭐 한 50개 정도는 되고요. 자, 이런 회사들은 그 부품을 받아서 만들고는 있지만 아직도 매출 없죠. 네. 올해 양산 공장을 착공한다 그래요. 네네. 네. 그럼 내년 아니면 내후년에 이제 비로소 로봇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순환 체계를 돌 동안에 돈이 얼마가 들어갈까요? 최소 500조입니다. 자, 5년간 네. 개발만 하고 500조가 들어가요. 그런데 매출은 없어. 네. 그걸 아무도 못하죠. 그럼요. 그럼 언제 할 수 있냐? 3경 7천조가 모이면 할 수 있죠. 아까 미국 AI 한다는 그 기업들의 시가총액 합. 근데 그 기업들이 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테슬라가 네. 2,200조예요. 네. 1% 쓰면 22조입니다. 대한민국 올해 과학기술 총 예산 37조, 35조. 젠슨 황이 휴머노이드 진심이다. 난 내 지분도 투자하겠다. 예. 젠슨 황이 1% 투자하면 65조입니다. 예. 야. 보통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삼성전자 CEO 하셨던 분한테 보통 기업이 전체 시가총액의 몇 프로까지를 자기 신사업에 투자합니까? 그랬더니 10%는 한대요. 그럼 얼마인 줄 아세요? 650조입니다. 네. 대한민국 1년 예산을 난 휴머노이드의 진심으로 쓰겠다. 이게 젠순왕의 메시지예요. 그럼 이 기업들이 그거 하는데 다 안 쓰겠어요? 테슬라 하죠? 젠순왕 하죠? 뭐 현대자동차, 보스턴 다이나믹스 있죠? 인수했고. 또 오픈 AI 피규어에 투자해서 하고 있죠? 중국은요. 중국대로 또 100조 또 들어가죠. 예. 이 혁명은 그래서 결코 멈추지 않는 수레바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 분야도 또 엄청나게 빠르게 또 성장을 하고 있고 그럼요. 3년 안에 가사 도우미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어서 공급하겠다. 이미 미국적 기업들은요. 2026년부터 순차 발송한다는 예약 받고 있는 기업들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을 네, 특히 이제 맞습니다. 가정용으로 쓸 수 네, 있는 것들. 네. 교수님은 사고 싶으세요? 당연히 뭐 보편화되면 쓰고 싶죠. 왜 그러냐면요. 얘가 웬만한 거는 잘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우리 집에 와서 학습을 해요. 네.
요거 재밌는 사례가 있는데, 네. 젠슨 황이 올해 발표한 그 소프트웨어가 코스모스하고 옵티머스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때 모델하우스를 짓잖아요. 네. 그러면 젠슨 황이 그런 거예요. 모델하우스에서 요리하고 라면 끓이고 커피 끓이고 설거지하고 이 청소하고 하는 거는 전부 영상으로만 찍으세요. 그리고 우리 엔비디아에 보내주세요. 그 다음에 그 모델하우스하고 똑같은 걸 제가 아까 디지털 트윈이라고 네, 그랬죠. 네, 네. 엔비디아의 옴니버스라는 소프트웨어에 만들어주세요. 그럼 끝. 그럼 아무 로봇을 선택해요. 옵티머스를 선택하든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 아틀라스를 선택하든, 그러면 코스모스라는 소프트웨어에서 그 영상을 보고 이 로봇을 그 디지털 트윈에서 훈련시켜 준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많은 컴퓨터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미국 안 갔다 와도. 안 갔다 와도. 네. 그럼 그 디지털 공간에서 막 학습을 하고 나면, 네. 그 다음에 최종 테스트는 이 로봇이, 진짜 피지컬 로봇이 모델하우스에 와서 잘하는지 테스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보통 모델하우스 짓고 입주하는데 2년 걸리죠. 네, 아파트까지. 네, 그 시간에 다 학습하는 거죠. 학습이 끝나고 나면 손잡고 입주해라. 그러면 쓸만하겠죠. 그게 지금 젠슨 황이 꾸는 꿈이에요. 그럼 그런 주택에 이미 모델하우스 만들어서 테슬라도 그렇고 다들 테스트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게 완성이 되고 나면, 예를 들어서 미국의 가장 큰 그 노인들의 꿈이 뭐냐면, 혼자 살게 되었을 때 요양원에 안 가겠다. 나한테 밥이라도 아침에 지어줄 수 있고, 나 화장실 갈 때 부축도 좀 해줄 수 있고, 뭐 그 정도 서비스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 야구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럼 프로야구를 같이 보면서, 야, 저 선수 나 좋아했는데. 같이 응원하고 같이 욕해줄 사람. 그 다음에 뭐, 그때 나 삼성 라이온즈가 우승할 때 그 장면 보고 싶어. 그러면 탁 틀어주기도 하고. 이런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지금 일론 머스크가 꾸고 있는 꿈이고, 그걸 늦어도 2030년까지는 상당 부분 실용화하겠다. 그럼 어느 부분에서는 조금 미흡할 수 있더라도 사람들이 앞으로 한 5년간 AI하고 친숙해졌을 때에는 그 정도 비용은 낼 거다. 지금 얘기하는 게 얼마냐 하면, 로봇 가격은 35,000불? 네. 그 다음, 뭐, 이걸 렌탈로 하면은 한 달에 한 60만 원 정도? 그 정도면은 뭐,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좀 타와라, 토스트 좀 만들어라, 청소 좀 해라, 설거지 좀 해라. 한 달 가정부 비용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또 현재 가격 기준일 테고, 나중에 대량 생산이 되면 당연히 가격은 또 떨어질 테고. 목표가는 10,000불 정도고요. 그 다음, 중국 같은 경우는 500만 원이 목표 가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이제 뭐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1,000대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 맞아요. 찍어서 올리고 하더라고요. 최근에도 보니까 보여주고 있죠. 대량 생산을 또 하고 있고, 우리 가정에 들어올 날 머지 않았고. 네. 다만 윤리적인 문제라든지 보안 문제라든지, 특히 이제 가정 내 어린아이들도 있을 테고, 네네. 유리창도 있을 테고, 로봇은 쇳덩이 아닙니까? 안전의 문제라든지 좀 넘어가야 할 걸림돌들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네, 맞습니다. 여러 문제점들이 또 불거지면서 해결점을 찾아가겠죠. 네. 특히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사실 이게 방위산업, 방산 측면이나 군사 분야에서 보면 로봇과 AI를 활용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으나, 네. 실제 전장에서 네. 군인이 전투 로봇을 마주치게 된다면, 와, 이거는 상상 이상으로 무서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전쟁의 양상도 이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뭐 우리가 드론이라고 이름 불렀지만 그 로봇이죠.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 이미 엄청나게 네. 그 드론의 역할이 커졌다는 거 증명했고요. 그리고 이 전방 그 탐험 나가는 선발대로 로봇들이 이미 다 실전 그렇죠. 배치됐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아예 분대 앞에 선봉에 로봇 전투견이 이 기관총 메고 나가는 걸 아예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등짝에, 네. 로봇 등짝에 총을 매달아 놨죠. 맞습니다. 실사격하는 것까지 다 보여줬고요. 그것도 자동 조준해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뢰 탐사도 하고, 앞에 있는 그 적들이 숨어 있는지 매복했는지 얘가 보니까, 그럼 인간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전한 거죠. 거기다 위에는 드론 뜨고요. 같은 편이라면. 네. 그게 같은 편일 때 말이죠. 상대편이라면 그 열화상 카메라 탐지해갖고 와서. 그러니까요. 이번에 그 대만 상륙 작전 때 이미 실전 배치해서 쓰고 있는 걸 보여줬어요. 훈련할 때. 훈련으로. 네. 근데 생각해보세요. 중국의 이 제조 능력을 감안할 때 100만 대는 금방이거든요. 서해안에 100만 대가 밀려온다.
하늘에는 새까맣게 100만 대의 자폭 드론이 몰려온다. 이게 시나리오로 상정이 되고 나면 대응책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너무 필요하겠죠. 이게 사실 몇 년 전에요. AI를 무기에 도입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엄청나게 전 세계 많은 셀럽 엔지니어들이 다 서명했어요. 예. 근데 이게 쏙 들어갔죠. 안 지키죠. 요새 왜 그 얘기가 없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나서 쏙 들어갔어요. 특히 이때 우크라이나가 당연히 밀리지 않겠어요? 근데 이 전세를 뒤집어진 기업이 누구냐? 팔란티어라는 기업입니다. 그렇죠. 고담이라는 시스템으로 전 세계에 있는 정보를 모아서 지금 러시아는 어디에 모여 있고 집결되어 있고 어떤 작전을 하는지를 파악해주는 AI 시스템이에요. 네. 그리고 얘하고 연동된 게 바로 드론들입니다. 이 드론을 가지고 러시아의 그 공격을 펼치면서 전세가 뒤집어져서 지금 이렇게 장기전으로 간 것이 아니었으면 초기에 끝났어요. 근데 이걸 미국이 다 이제 이해를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앞으로의 전장을 바꾸는 핵심이다. 그래서 이 AI 시스템을 기반으로 모든 무기를 연결하는 시스템을 지금 미국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야 중국이 지금 저렇게 만들어서 나오는 거에 대해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중국도 러시아한테 드론을 엄청 제공했거든요. 네. 그리고 성능이 아주 훌륭하다는 것까지 다 증명을 했어요. 그럼 결국 그 방어 체계를 만드는 이게 그래서 방위산업이잖아요. 네. 이 방어 체계를 만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진 거죠. 앞으로는 AI가 통제한 시스템에 따라 무기들이 다 연동되고 그거에 따라 움직이고 작전도 그걸 기반으로 간다. 이미 그 계획은 다 수립돼 있고요. 이제 생산하는 일만 남은 건데 미국이 지금 다급해졌어요. 왜냐? 그동안은 뭐 보잉이라든가 뭐 대기업을 중심으로 전투기, 뭐 항공모함, 잠수함 이렇게 대형 무기들을 중심으로 편제를 만들어 왔는데 조그만 드론들은 어떻게 만들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할 때가 필요하죠. 네. 그럼 그 스타트업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여전히 대규모 생산 능력은 딸리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럼 누가 협력할까요? 제조 역량이 있는 나라. 대한민국. 예,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그 제조 역량은 또 방위산업의 역량은 이미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국지전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 검증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AI를 붙일 수 있고 뭐 반도체가 투입된 무기 체계를 개발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나라를 보니까 우리하고 중국밖에 없네. 이번에 나토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다 증명했잖아요. 네. 그리고 일본도 없고요. 그럼 한국하고 협력해야겠네. 그래서 한국이 지금 이 미국과 방산 협력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한테는 되게 좋은 기회인 게요. 방산의 특징이 돈 받고 개발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거기다 미국이 AI 시스템을 다 얹어줘야 돼요. 네. 그래야 자기네 무기하고 통합체계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 덕분에 우리는 AI 역량을 돈 받고 키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조업의 혁신을 이걸 통해 만들게 되면 그다음 이제 상용화 버전으로 가서 더 많은 이 피지컬 AI 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기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또 위기이자 기회가 맞습니다. 왔을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앞에서도 최대봉 교수님께서 뭐 우리 일상에 들어와 있는 AI, 네. 교육, 의료, 또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피지컬 AI, 또 군사적인 측면도 이제 입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출발선에 섰다라는 생각도 네. 들거든요. 가야 할 길이 멀기도 맞습니다. 하고. 저희가 오늘 읽어본 책은요, 최재붕의 글로벌 AI 트렌드라는 책인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하나를 교수님께 직접 좀 낭독을 좀 부탁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제가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네. 한 구절을 뽑았습니다. 이런 거대한 도전은 단지 경제적 성과에 그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세상에 없던 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정신적 유산이 됩니다. 청년들이 도전적 세계관을 품고 글로벌 무대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후대에 물려줄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기술 자체가 아니라 네. 경제적 성과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유산까지 말씀하셨어요. 어떤 의미로 이걸 마지막에 꼽아주셨나요? 사실 저는 항상 생각나는 게 김구 선생님이 우리가 진짜 갖고 싶은 건 무기가 강한 나라. 이건 했죠. 네. 군사강국 됐으니까. 부자인 나라. 이것도 뭐 좀 어느 정도 아쉽긴 왔죠. 하지만 어느 정도 그럼요. 많이 왔죠. 그것보다 더 갖고 싶은 건 문화강국이다 그러는데 이번에 뭐 K-팝 데몬터스 같은 거 보면 대한민국 문화강국 됐어요. 그럼요. 엄청나게. 그게 식민지 시절 꿈꾸던
거였습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다 미쳤구나 그랬을 거예요. 망한 나라에서 무슨 소리냐. 근데 그때 꿈을 꾸지 않았으면 안 됐겠죠. 저는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학생들한테. 야, 휴머노이드는 누가 될까? 미국이 만든 휴머노이드는 보면 약간 일론 머스크 닮았고 건방져서 집에 데리고 있기엔 좀 부담스럽지 않냐? 중국산 휴머노이드는 왠지 불안해. 뭐 내 정보 빼갈 것 같고, 뭐 사고도 칠 것 같고. 그럼 미국 사람도 유럽 사람도 어떤 휴머노이드가 집에 있으면 좋을까? 리니에이지도 좀 알고, 문화적으로 좀 풍성한, 이 좀 그런 것도 소유하고 있고, 왠지 공손해 보이고 얌전하면서 생긴 거는 K-팝 아이돌 스타들 같은, 야, 그런 휴머노이드는 너희가 만들 수 있지 않겠냐? 엄청 팔리겠네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미친 꿈을 꾸자. 애플과 또 테슬라 같은 기업, 너희는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어른들은, 그동안 너희 부모님들은 전 세계를 쫓아가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뭐 제조 기업들을 만들었지만 쫓아가는 게 아니라 너희는 앞서가는 K-팝 데모넌스터스의 팬덤과 우리가 지금까지 만든 이런 스마트폰 합하면 애플보다 나은 거 만들 수 있지 않을까? K-팝 데모넌스터스의 팬덤과 새로운 휴머노이드를 만든다고 하면 우리의 이 기술력과 팬덤이 합하면 세계가 열공하는 휴머노이드는 너희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능성 있죠. 네. 스토리 괜찮잖아요. 그럼 학생들이 댓글을 달아요. 저 선생님이 미쳤나 보다. 네. 사실 근데 그런 꿈을 또 아무나 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근데 다만 그 중에서 나오겠죠. 김구 선생님이 꾸셨던 것처럼 그렇죠. 네, 미친 오래 꿈을 걸리더라도. 꿔야 또 그걸 실현할 수 있고 대한민국이 사실 팩트를 체크해 보면 지난 30년간 미친 꿈을 가장 많이 현실로 만든 나라가 맞습니다. 그게 대한민국 어른들의 엄청난 뭐 그 파워를 보여준 거죠. 그럼 그 다음 세대한테 이런 유산을 안겨줘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쓰고 싶었던 얘기가 바로 그 구절이었습니다. 군사 강국, 경제 강국, 문화 강국, 또 그 사이에 인터넷 강국이라는 말도 있었고, 맞습니다. 이제는 AI 강국으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최재붕의 글로벌 AI 트렌드라는 책을 성균관대학교 최재붕 교수와 함께 읽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나누는 별책보록 마칠 시간이고요. 월요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 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